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네, 일본 자동차 회사 이야기인데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한답니다. 합병을 한답니다. 사실상 혼다가 닛산을 그냥 구해서 품어주는 뭐 그렇다면서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 뒤에 무슨 복잡한 또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닛산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중간에 대만 회사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김상훈 기자님이 아주 글로벌하게 예, 이거 들어주시면 또 어디 가서 자동차 얘기할 때 한 말씀 그렇습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게 우리의 보람이잖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일본 혼다 닛산 뭐 네. 둘 다 좋은 회사지. 그쵸. 닛산은 최근에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 왜요? 닛산 그래도 전통의 닛산인데. 제가 카니발을 4대째 타고 있는데 네. 카니발 시작하기 전이 SM5였어요. 네. 아 그게- SM5로 사셨어요? SM5가 그게 닛산 거 거의 닛산이 다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삼성 자동차는 그냥 먼지만 털어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 닛산 그때 참 그 차 좋았는데. 기술의 닛산. 예전에 뭐 알티마, 그다음에 이오리 차로도 유명한 큐브 이런 차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피니티인가요? 그 고급 그렇지. 차들. 인피니티도 인피니티도 좋은 예. 브랜드였죠. 맞습니다. 여튼 최근에 혼다랑 갑자기 닛산이랑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한국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그때 나온 보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혼다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 한 400만 대쯤 되고 닛산이 340만 대쯤 되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현대차의 빅3 지위가 사라진다. 아 그래서 이게 중국의 전기차 공습 때문에 벌어지는 이합 집산 같은 거고 이게 현대 기아차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꼬리표처럼 붙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정말 중국의 전기차 때문인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이게 현대 기아차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중국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미래를 위한 그런 그 동맹이다 합병이다 이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조금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더라고요. 이 합병을 보면서 맞습니다. 네. 과거에 집착한다는 조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얘기부터 조금 길게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예. 히스토리가 있는 얘기구나.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사연이 복잡해. 애가. 혼다와 닛산이 전기차 분야에서 뭐 업무 제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올해 초 3월 달에 이미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8월 달에 그 업무 제휴라고 하는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그렇게 쭉쭉 오던 나중에 갑자기 12월에 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둘이 사귀는 거네 지금. 결혼 발표네 사귀다가 간 보다가 그렇죠. 우리 둘이 왜 이렇게 친해요? 이게 도요타가 워낙 잘 나가니까 도요타 빼고 우리 2등 3등 일본 내 2등 그렇지. 3등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이게 갑자기 모양이다. 서로 사귀다가 뭐 서로의 마음도 안 맞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 이게 18일 날 나온 발표였거든요. 그때 예. 18일 날 일본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잡지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이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니케이 신문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받아써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이폰 예, 조립해서 아이폰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이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6년에 샤프라고 하는 일본 전자기업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둘이서 손을 잡고 앞으로 우리가 그 아이폰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제대로 맞아요. 한번 해보겠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를 목표로 우리가 한다라는 그 되게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샤프를 인수한 폭스콘이 맞습니다. 그때 이쪽 전기차 사업을 이끄는 최고 전략 책임자로 세키 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해요. 새끼 좀 맞습니다. 세키? 이름이 조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닛산의 부사장 출신이에요. 닛산의 넘버 3까지 갔던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전기차 하면 지금은 중국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테슬라를 생각을 하긴 하지만 2010년도에 가장 먼저 이게 양산형 전기차를 만들었던 데가 닛산입니다. 닛산 리프 엄청 리프라고 해서. 유명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그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닛산이 지금 그 누적 판매량으로 100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이미 회사이기도 해요. 여튼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간 건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 내부 사정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닛산을 꿀꺽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기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닛산이 사실 1990년도 이미 한번 망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때 망하고 난 다음에 구세주로 등장을 했던 게 르노 자동차입니다. 프랑스의 네. 르노 자동차. 아, 네. 그래서 르노 닛산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가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르노가 닛산의 지분 43.4%를 사옵니다. 예. 근데 이게 인수는 아니었어요. 자본 제휴 같은 건데 그 르노가 닛산의 지분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이에요.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43.4%를 가져오지만 예. 닛산도 르노의 지분 15%를 가져갑니다. 그냥 서로 자본을 섞는 거죠. 섞은 거네요. 그리고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공동 경영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르노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르노도 닛산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르노를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고 이제 두 번째 임무가 1999년에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게 된 닛산 닛산에 살려가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코스트 킬러더라고요. 비용 절감에 맞습니다. 하신. 거의 뭐 구조조정 천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1999년에 일본 가자마자 했던 게 그때 한 20만 명쯤 됐을 거예요. 닛산의 전체 직원이. 근데 2만 1,000명을 잘라버립니다. 10분의 1. 그래서 그때 갈등이 어마어마했었죠. 그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때 그 일본인들이 느꼈던 그 열패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했대요. 닛산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일본산의 일본어 발음이거든요. 예. 닛산.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닛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든 회사이기도 해요. 그 자동차 이름이 뭐였더라? 닛산의 첫 다토. 자동차. 다토. 다토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이게 1936년인가? 그때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네. 맞습니다. 일본의 일본의 첫 폭스바겐 번째 자동차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 그리고 굉장히 뭐 자동차를 아는 사람들은 유명한 차이긴 한데 페어레이드라고 하는 스포츠카. 혹자들은 이게 그 페라리의 911에 거의 뭐 대응한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인데 GTR 같은 스포츠카. 그래서 일본 자동차의 양대 축이 기술의 닛산, 그 다음에 판매의 도요타. 영업의 도요타. 맞습니다. 이렇게 나뉠 정도로 굉장히 닛산이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의 자존심 같은 기업이었는데, 근데 르노가 사실상 그 자본 제휴라고는 하지만 거의 인수를 한 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르노에서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아와서 2만 1,000명을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보면 카를로스 곤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에 당시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일본인들이 그런 느낌을 느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전립선 검사를 받는 느낌이었을 거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기분 너무 나쁘다.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일본 수치. 사람들이 느끼기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카를로스 곤이 들어와서 닛산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2010년대까지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 판매량 500만 대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으니까 그때 저희가 기억하는 알티마라든지 인피니티라든지 그다음에 큐브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되게 성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리프도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한국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망갔잖아요, 한번. 맞습니다. 그때 도망갔는데 이때 도망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연원을 따져보면 카를로스 곤이 본인 주장으로는 그 본인이 어쨌든 억울한 누명을 썼다. 닛산의 대주주가 르노이기 때문에 닛산의 CEO와 르노의 CEO를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르노란다. 닛산을 르노에 합병시키려고 이제 거의 자회사처럼 만들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일본 정부가 싫어했다. 너무 싫어해서 나를 횡령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가둔 거다. 그게 고은의 당시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 당국에서는 네가 회사 돈을 너무 횡령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제 가둬놓고 신문을 하고 나중에는 보석을 했는데 가택연금에 가택에 갇혀 있다가 악기 케이스에 숨어 들어가서 이제 도망을 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칩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사실 진짜 횡령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이렇게 시시비비가 갈릴 텐데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횡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카를로스 곤 그 전 닛산 회장 같은 경우에도 23일 날 본인이 직접 그 온라인으로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단서가 나올 것 같은데 여튼 중요한 건 카를로스 곤의 탈출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닛산의 쇠락이 시작이 됩니다.
고은이 나간 이후에. 곤이 나간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에 이게 트리거 같은 게 2023년에 생기는데 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르노랑 닛산이 다시 한번 자본 제휴 계약을 갱신을 해요. 예. 그때 갱신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르노가 닛산의 지분 43.4%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모회사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그 닛산의 지분은 15%로 낮추고 나머지 28.4%를 이제 우리 주인이 생기면 딴 데 팔겠다라고 해서 의결권 지워버리고 그 은행에 신탁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르노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 정도는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3.5% 정도의 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닛산의 그 내부 사정 잘 알고 있는 이 세키준이라고 하는 그 폭스콘의 CEO가 예. 최고 전략 책임자가 닛산이 르노로 날아갑니다. 프랑스로 날아가서 그 집은 우리한테 팔아라. 아 그러면 폭스콘이 닛산 시장에 나온 닛산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전기차를 진출하고 싶어하는 폭스콘 입장에서 그렇죠. 저거 웬 떡이냐, 존만한 거 어디서 살 수 없다. 사실 뭐 전기차가 만들고 싶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샤프라고 하는 회사도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르노가 사실상 인수했다가 일본의 국민 기업이라서 삼켜지지가 않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못 먹겠어. 누구 먹을 사람 먹어. 했는데 그걸 대만이 먹겠다. 폭스콘이. 폭스콘이 그래 날아가서 이제 비밀리에 회담을 하고 문미 작업을 하다가 이제 12월 달에 그 세키준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프랑스에 있는 르노의 CEO가 비밀리에 만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던 와중에 엊그제 12월 18일 날 급작스럽게 혼다와 닛산이 합병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혼다가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입지를 한 거는 폭스콘인데. 네. 그건 히스토리는 알겠고. 원래 갖고 있었던 건 르노인데. 르노가 은행에 신탁을 했어요. 이 집은 나는 우리는 못 먹겠으니까 누구 주인 찾아주쇼 네. 하고 줬는데 근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 혼다는 혼나겠네. 혼다는 3월 달부터 업무 제휴라고 하는 걸 맺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다는 사실 그 친환경차라고 하죠. 전기차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이런 거를 한 77만 대 정도 팔긴 하는데 그 중에 72만 대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4만 대밖에 안 돼요. 혼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이 전기차 기술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닛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업무 제휴를 맺고 그다음에 닛산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랑 업무 제휴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폭스콘이 그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적대적 공개 매수에 나서면 니네가 우리 그 백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오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혼다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다하고는 닛산하고. 그냥 손잡고 연애는만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남자 폭스콘이 등장하니까 빨리 결혼 발표를 한 거네. 근데 그 도장 결혼 찍으려고. 발표가 혼다 입장에서는 뭐 백기사는 들어줄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가 나선 게 아닐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남자랑 결혼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인 장모가 혼다를 원했구나. 그런 셈이네. 어디 우리 야, 딸은- 어디 대만 뭐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GM이 뭐 예를 들면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막대한 경제적으로 전후방 효과가 있는데 다른 나라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느낌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뭐 그런 걸 두고 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하.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일본 정부가 이 핵심 산업에는 굉장히 또 공세적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라인야후 같은 경우에 네이버한테 니네 지분 팔아라. 네네. 물론 지금은 살짝 갈등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그 세븐일레븐이죠. 세븐일레븐 맞아요. 같은 경우에 캐나다 업체가 살려고 했더니 안 된다 이거는 국민기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창업자가 다 국민기업이지. 그럼 일본 기업 중에 국민기업 아닌 게 어딨어요. 다 일본에서. 그래서 하여튼 싫은 거야. 창업자 가족이 외국 놈은 다 싫어. 일본 정부한테 핵심 기업으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야, 세븐일레븐을요? 맞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무슨 핵심 기술이 있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그냥. 야. 야, 혼사기를 막는구나 그냥. 그리고 사실 이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알려졌던 루머 같은 거라고 하는데 닛산이 저렇게 비리비리하니까 예.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합병이 되게 되면 재편되게 되는 구조예요. 크게 한 축이 있었던 거예요. 도요타. 근데 그 다음에 한 100만 대쯤 되는 회사들이 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 이게 도요타 우산 아래에 한 축이 있는 거고 혼다, 닛산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닛산이 이렇게 비리비리 하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얘네들끼리 한번 묶어보고 싶었던 건데 계기가 없었던 거죠. 혼다 입장에서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경쟁 기업이기도 하지만 예. 굳이 닛산처럼 어떻게 보면 속빈강정 같은 회사를 우리가 뭐 먹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라지면 오히려 혼다 입장에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약간 애매한 게 이제 닛산도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의 닛산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그렇죠. 혼다는 뭐 혼다도 기술의 혼다라고는 하지만 저기 전기차도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한참 자동차가 그 트렌드가 이 스틱 말고 스틱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오토. 오토도 왜 스틱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요즘은 무슨 조그 스틱이라 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약간 장난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걸 바꾸는데 다이아 같이. 다이아 같이 혼다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요즘 나오는 차는 모르겠어요.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차가 잘 가고 잘 쓰고 시동 잘 걸리고 하면 되지.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약간 그런 마인드더라고. 엄청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되게 플랫폼 개발에도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의 그 닛산이 아니라 사골의 닛산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사골? 계속 우려먹는다는 거예요. 신차 개발을 하지 않고. 옛날 걸로. 맞습니다. 옛날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 본령대로 승부하지 괜히 이상한 짓 안 한다. 약간 그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지금 혼다는 그럼 닛산이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니까 함께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그냥 업무 제휴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떻게 밀려 들어간 느낌. 손 저는 한 번 잘못 잡고 자네 결혼한 우리 건데 딸 손 잡았나? 그런 거네. 손 한 번 잘못 잡고 결혼한 셈이네. 업무 제휴면 거의 한 거지. 회사가 업무하는 거 그게 다 안 돼. 이건 물론 개인적인 저의 인수하게.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 뭐 혼다가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그 경제부 장관이 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뭐 기업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단서는 달았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 건이라서 내가 말하긴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그러하다. 누구 얘기예요 그게? 일본의 경제산업성 장관. 뭐 완전 부인도 아니고. 남녀가 회사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닛산은 삼켜지지가 않는 회사라면서요. 네. 그래서 르노도 뭘 해보려다가 잘 안 됐다. 네. 그런데 혼다는 그럼 잘 됩니까? 일본 정부가 둘이서 이제 하라고 뒤에서 약간의 영향을 하면 잘 삼켜집니까? 그게 뭐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일단 르노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는 해요. 왜요? 팔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르노가? 르노가 어쨌든 그 신탁돼 있는 신탁은행 일단 르노랑 혼인 신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23.4%라고 하는 남편이니까. 지분이 은행에 신탁 맡겨져 있는데 그걸 누가 대표할지는 사실 르노 맘인 거잖아요. 그래서 르노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정부 지분이 15%입니다. 예. 뭐 그리고- 적지 않네요. 네, 정부 지분이 15% 사실상 대주주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밑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이 한 5% 정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르노 SA라고 하는 모회사가 1.8% 정도 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누구에게 딜을 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세키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프랑스로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뭐 일본이냐 대만이냐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사실 프랑스 선택권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합병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제 합병을 하게 된 이런 지분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네, 이 지분 정리를 하려면 사실 르노가 뭐 하겠지. 혼다가 돈이 있어서 뭐 우리가 다 사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닛산이 사고 난 다음에 혼다와 이렇게 합병하는 방법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할 텐데 뭐 아직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청사진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르노가 안 돼, 못해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만 쪽 폭스콘에 넘기면 지금 일본 정부가 사실상 르노 보고 닛산 삼키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정부가 뒤에서 하면 못 하는 거니까 일본 정부의 마음에 달려 있겠네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럼 그래서 혼다한테 가겠네. 뭐 결국에는 혼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사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나라와 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일본이 훨씬 더 가깝기도 하지 뭐 않겠습니까? 깔끔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예. 어쨌든 르노의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달려 있다. 네. 그래서 합병은 하기는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그러나 르노도 중국 정부나 뭐 대만한테 잘 보여야 될 일은 없을까요? 르노 본사 입장에서 아니면 돈을 많이 준다던가. 뭐 그럴 수 있죠. 골치 아프네요. 포스콘 입장에서는 사실 르노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지분 비싸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예. 땡큐인 거잖아요. 그럼 포스콘 입장에서 돈을 많이 부르게 되면 거기다 파는 게 뭐 당연한 거고 르노 같은 나라는 또 르노가 있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배임 문제에도 당연히 그 걸려 있을 배임죄가 있을 거예요 프랑스에도. 예. 네,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싸게 부른 데다 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러면 둘이 만약 합친다고 해봐요. 네. 닛산 혼다의 합병 회사가 생겼다. 네. 그러면 뭐 시너지가 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게- 기사들은 뭐 현대기아차 이제 어떡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일단 같던데. 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가 요건데 그래서 혼다 닛산이 합병을 하고 더 여기에 닛산 밑에 미쓰비시 자동차도 있거든요. 예. 다 합하면 판매량으로 이제 빅3의 현대차를 제치고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보도가 많이 됐는데 블룸버그 기사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혼다가 2023년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 2024 회계 연도거든요. 예. 4월부터 3월까지가 회계 연도여서 여튼 그거 혼다, 닛산, 미쓰비시 다 합해도 670만 대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뭐 빅3 지위는 뭐 공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합병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찾아봤더니 이 숫자가 맞는 것 정확해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닛산과 혼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 판매량 수치를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회사끼리도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봤더니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0만 대, 280만 대, 100만 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쨌든 그 뭐 3위 사이가 3위나 뭐, 4위나 아니 그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합쳐졌을 때 시너지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부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거나 제가 뭔가 전에서 판매망을 뭐 통일한다거나. 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박정규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속된 말로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 부품 회사 이런 것들 수직 계약을 굉장히 잘 해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등을 하겠지만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에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그 합병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겹치는 부분들은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도 서로 메꿔주면서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다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차 76만 대 정도를 파는데 그 중에 하이브리드 카가 72만 대니까 전기차는 전혀 없는 거고 예. 닛산 같은 경우는 리프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를 100만 대 팔아왔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럼 요 둘이 합쳐지게 되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다라는 평가는 하지만 근데 사실 단순히 이렇게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까지 되게 많은 합병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푸조랑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세계 4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맞습니다.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합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기차가 닛산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평가가 그러하니까. 예.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이런 그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 못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약자끼리의 연합이다. 그렇게 되면 혼다 입장에서는 진흙탕 속으로 본인이 나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맞습니다. 힘든데 그렇죠. 앞으로 닛산까지 먹여 살려야 되나. 그나마 혼다가 조금 더 나은 게 뭐냐면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절반 정도가 이윤차에서 나와요. 예. 이륜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매출은 훨씬 적은데 예. 오토바이가 훨씬 적은데 영업이익의 절반이 이륜차에서 나오니까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겁니다. 혼다 같은 경우에 덩치가 많이 줄었죠. 비슷하게 여기도 한 2010년대 중반 후반 가게 되면 거의 뭐 글로벌 판매량 500만 대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예. 300만 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덩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륜차 부분에서 조금 돈을 벌고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닛산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버리지 못하는 이 골칫덩이를 떠안게 되면 이게 과연 시너지가 얼마나 커야 될 거냐. 같이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점이 나오는 거죠. 닛산은 전기차를 잘 만들고 혼다는 하이브리드. 닛산은 전기차를 잘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명함을 잘 못 내밀고 있긴 이제 하죠. 잘 만드는 건 없고 닛산은. 닛산은 그냥 전체적으로 애매해졌고 맞습니다. 혼다는 그래도 전통차에서는 강하고 그렇죠. 애매하네. 그러니까 요즘 그 테슬라 다음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진짜 잘해요. 맞습니다. 글로벌리. 글로벌리. 영업이익률도 뭐 비교 안 될 매우 높고. 만큼 높고 기아가 굉장히 높아졌고 뭐 닛산은 영업이익률이 뭐 90% 떨어졌다는데 맞습니다. 거의 뭐 90.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게 어려운 건데 현대기아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닛산의 최근 반기 2025 회계연도 반기 기준 영업 실적이거든요. 매출도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좋지 않고 이상한 모델 파니까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맞습니다. 딜러한테 뭐 거의 마진 다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거네, 진짜. 이 현대기아 어려운 요즘 시국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제가 그 폭스바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깊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이제 BYD라든지 전기차가 너무 이렇게 우길승천처럼 올라오니까 다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 북미 시장에서도 현기차한테 밀려, 유럽 시장에서도 밀려, 중국에서 그나마 벌충을 하던 걸 그것까지 잃어가니까 순식간에 이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거죠. 차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까다로운 2%가 지금 카니발로 4대째입니다. 5대째도 카니발이에요. 한니발. 한니발. 더 위로 올라갈 리즈가 없어. 제가 뭐 좋은 차 안 타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성비로는 갑이라고 하는 평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다음 달에는 펠리세이드가 새로 나온다면서요? 9인승이 나온답니다. 야. 치사하지. 고속도로 전용 차선으로 또 한번 밀어보겠다고. 진짜 고속도로 전용 차선은 그럼 없애야 돼. 없애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버스만 타고 다녀야지 그게. 9인승이라고 해주고 한 6명 이상 타야 되는데 6명 이상 탄 사람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7인승들도 6명 이상 탈 수 있잖아요. 그럼 6명 이상 탄 7인승도 통과시켜줘야지. 왜 9인승? 그래서 의자 3개는 트렁크에다 접어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다만 현기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악재가 생기긴 했어요. 당연히 뭐 트럼프 때문인 건데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걸 거의 버리고 이제 북미랑 유럽에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다른 그 어떤 자동 완성차 업체랑은 달리 조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타겟이 한국이랑 일본의 자동차인데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대미 무역 흑자의 4분의 3 정도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역 흑자 그다음에 어떤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관세를 붙이려고 할 텐데 그럼 현기차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의 그런 로맨스가 있었다. 우리 일본의 막내 닛산을 둘러쌌고. 둘은 굉장히 기대에 들떠 있을까? 아니면 혼다와 닛산은 아니면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총매가. 그래도 결혼하니까 약간 설레겠지. 그래도 설렐까요? 내가 이 결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닛산도 답이 전날까지? 닛산도 답이 없고 그럼 다시 그럼 르노 오빠한테 갈래? 그러면 그렇지. 그건 우울하네. 그건 우울해. 싫어요, 그럴 거고. 그건 싫어요 할 테고. 어쨌든 새 출발을 하고 싶을 폭스콘 거다. 오빠 저 어깨에 저 문신 있는 거 봐라. 저기 갈래? 저기 가면 아주 세다 저 오빠. 일단 여기랑 할래요. 뭐 이럴라나.
혼다가 제일 혼다 조금, 오빠가 제일 괜찮지. 혼다 당사자는 조금 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혼다 오빠 만별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네, 재밌네요. 김상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